자, 상상해보세요. 이 남자가 있는데 노숙 중이고 직장도 없고 뚱뚱하고 외롭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던 중 갑자기 트러쿤이 나타나서 그를 제거해버립니다. 게임 오버. 그렇죠? 아니요. 그는 중세 판타지 세계에서 아기로 깨어납니다. 그냥 평범한 아기는 아니에요. 그는 이제 폴의 아들, 검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제니스의 아들, 마법으로 치유하는 어머니인 루디우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그는 전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기들이 기어다니면서 배우고 있을 때 루디우스는 성욕을 느끼고 있어요. 그는 일반적인 잠자리 동화를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마법 서적을 읽고 있어요. 자신의 자식이 천재라 여긴 부모님은 루키시아 미구르디아, 최강의 모험가를 마법 선생님으로 고용합니다. 지금 록시는 지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말 어린애한테 가르쳐? 하지만 루디우스는 마법 주문을 말도 없이 휘두르기 시작하고 록시는 깜짝 놀라. 그리고 그렇게 작은 루디우스의 마법적인 소동이 시작돼. 자, 여기 루디우스가 있어?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환생한 어린 천재. 앉아서 자신의 끔찍한 과거 인생에 대해 잠깐 회상하고 있어. 그림을 그려봐. 그는 집에서 쫓겨났고 영웅적인 하지만 별로 잘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몇 명의 청소년을 구하려고 트럭 앞에 뛰어들었어. 간단히 말해서 트럭군이 이겼지만 이제 그는 돌아왔어. 이젠 빌어먹을 마법사로 그의 스승 록시와 함께 훈련 중이야. 그의 5번째 생일로 넘어가면 록시는 생일 축하해, 아가라고 말해요. 축하해. 이제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졸업시험을 보러 가고 처음으로 루디우스는 밖에 나가게 돼요. 보통의 5살 아이라면 밖에 나가는 게 재밌겠죠. 하지만 루디우스는 그는 땀을 흘리며 과거 생에서 자신이 뚱뚱하고 외롭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던 기억을 떠올려요. 그때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또다시 놀림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록시를 봐요. 그녀는 악마인데 사실 누구나 그녀에 대해 조금은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디우스는 어쩌면 내가 이 외부 세계를 다룰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졸업식 날은 루디우스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날이기도 하고 작은 마법사가 첫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다. 알겠어. 이제 루디우스는 드디어 로키의 격려 덕분에 햇빛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으니 밖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그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괴롭힘을 당하는 하프 엘프 아이를 발견한다. 주인공이니까 그가 나서서 구해준다. 그리고 그 아이, 실프를 한번 보고 그 수줍고 순수한 분위기를 느낀 후 이건 분명 남자아이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빠르게 친구가 되고 루디우스는 실프에게 마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프는 특별한 재능도 가지고 있다. 마법의 주문은 필요 없어. 실프는 타고난 마법사야. 둘 다 엄청 강한 유치원생들이야. 6개월 후, 비 오는 날, 루디우스는 신사답게 실프가 젖은 몸을 말리고 따뜻한 목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는 실프의 젖은 옷을 벗기는데 큰 실수를 하게 돼. 알고 보니 실프는 실피엣이라는 여자였어. 루디우스는 지게 뭐야 하면서 이제 친구를 벗기지 말아야겠다고 배워. 잠깐 구독 안 하고 영상 보고 있었던 거야? 부탁할게. 아래로 내려가서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줘. 여러분의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채널이 성장하고 이런 다시 보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즐겁게 감상하세요. 그리릿 가족에게 큰 뉴스가 있습니다. 루데우스의 어머니 제니스가 임신했습니다. 행복한 춤과 아기 이름 생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하녀 릴리아가 나섭니다. 사실 저도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폴의 아이입니다. 네, 바로 검사 아빠 폴의 아이죠. 그는 분명히 좀 과도하게 곁다리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만하게도 제니스는 남편이 하녀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5살 천재 루디우스가 마치 똑똑한 척하면서 끼어듭니다. 엄마, 릴리아한테 화내지 말자. 알겠지? 아빠 탓이야. 그의 잘못이야.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먹히네요. 엄마는 릴리아를 용서하고 이제 릴리아는 너무 고마워서 사실상 평생 루디우스 편입니다. 결국 두 여자는 아이를 낳습니다. 제니스는 노른을, 릴리아는 아이샤를 낳아요. 그 사이에 루디우스는 옛 스승 로키에 살짝 밀어준 덕분에 명문 리노아 마법학원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실피엣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자 그는 일단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 이 남자는 5살이라는 걸 기억해라. 폴은 루디우스가 이를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루디우스를 엄청나게 두들겨 팬다. 루디우스는 이 대폭행에서 깨어나고 이번에는 초강력 근육검사인 기슬레인과 함께 있다.
마을을 떠나면서 그는 아버지인 폴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다. 그 내용은 대충 야, 너 학교비를 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찾았으니까 돈 벌어라 라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5년 동안 집에 돌아오거나 실피엣을 보러 가지 마.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 엉덩이를 때릴 거야. 5년이라고 쓴다. 엄격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다. 로아시에 도착했을 때 루디우스는 새로운 상사인 필립 보레아스 그라렛을 만나게 된다. 그는 시장이자 루디우스의 사촌이다. 필립은 내일이 내 딸 아리스를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 간단하게 들리지? 틀렸어. 아리스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야. 그녀는 루디우스를 만날 때 거의 으르렁거리며 인사하는 성격이야. 배우는데 관심도 없고 루디우스를 듣는 데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 그래서 늘 꾀가 많은 루디우스는 그녀를 설득할 계획을 생각해냈어. 유괴극을 벌이기로. 물론 그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는 실제로 아버지를 이 계획에 끌어들여 아무리 생각해도 신뢰를 보여주는 건 좋은 올드 스테이지드 인질 상황이란 걸 깨닫는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누가 알겠어. 하지만 루디우스는 그걸 힘들게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루디우스와 아리스는 가짜 납치에 휘말리게 된다. 그리고 루디우스는 이 배우들이 정말 잘한다고 깨닫는데 진짜로 잘한다는 거지. 아마 연기가 아니라서 그럴 거야. 그래, 알고 보니 이건 100% 진짜 납치였고 그들은 거의 죽을 뻔했다. 하지만 기슬레인이 날 구했다. 자, 그들의 전혀 실제가 아닌 납치 사건 후 필립은 루디우스에게 딸 아리스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크게 말한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말인데 그렐의 가문의 일원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다음번엔 진짜로 납치당할 수도 있어. 그 경고를 마음에 두고 루디우스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검을 휘두르는 강력한 기슬레이는 루디우스와 아리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루디우스는 그들 두 사람에게 마법, 독서, 수학을 가르치는 흥미진진한 임무를 맡는다. 문제는 아리스는 배우고 싶은 게 전혀 없다. 그녀는 수업을 왔다 갔다 하며 뒷전으로 밀어버린다. 그래서 루디우스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매주 하루를 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그들이 도시에 있는 거리를 거닐다가 아리스는 비싼 책을 발견하고 루디우스를 위해 그것을 사려고 한다. 루디우스는 감동하지만 그녀를 멈추게 하며 말한다. 잠깐, 선물을 줄 거라면 아마 내 돈을 써야 할 거야.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에게 용돈을 요청하라고 제안한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재정적인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아리스의 10번째 생일 파티가 다가오고 그녀는 적절한 귀족 여성처럼 춤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루디우스는 자신의 가르치는 시간을 그녀의 춤 선생님에게 일부 넘겨준다. 그동안 그는 생각한다. 좋아, 이제 내가 다른 언어들을 좀 더 배울 수 있겠군. 그래, 왜냐하면 대체로 과하게 강력한 마법사 아이도 부족했던 모양이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리스는 춤을 췄다가는 망할 거야. 그녀는 수업을 듣고 있지만 결국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루디우스는 용기를 북돋아주며 춤 수업을 도와주기 시작해. 그는 길슬레인과 록시의 조언 덕분에 여러 언어를 배우며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리스는 글쎄, 별로야. 마침내 파티 날이 도착했다. 아리스는 다른 귀족과 왈츠를 추기 위해 무도회장으로 나가는데 글쎄, 그냥 최고의 순간은 아니었다고 하자. 춤은 그녀의 재능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노력은 했잖아. 2년 후 아리스와 그녀의 가족은 루데우스의 생일 파티를 연다. 그는 전국적으로 몬스터의 활동이 증가하여 자신의 가족이 올 수 없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실망한다. 루데우스는 최고급 마법 지팡이를 선물 받고 필립은 루데우스가 자신의 사촌 아리스와 결혼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한다. 잠깐, 뭐라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루데우스는 제안을 거절한다. 그날 밤 늦게 루데우스는 자신의 방에서 아리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그녀와 함께 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녀는 그를 밀쳐낸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루디우스는 아리스에게 사과하고 아리스는 그를 용서한다. 루디우스는 기슬레인과 아리스와 함께 밖으로 나가 새로운 지팡이를 시험해본다. 새로운 마법을 시도하려던 찰나 하늘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기슬레인과 싸우려 한다. 기슬레인은 루디우스에게 아리스를 데리고 떠나라고 말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말이다. 알겠어. 그래서 루디우스는 자신이 과거 생에서의 뚱뚱하고 못난 외톨이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기괴한 꿈을 꾸고 있다. 갑자기 그는 신비한 존재, 신의 남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신적인 존재는 뭐라고 말할까? 기본적으로 얘야, 내가 구해준 사람을 믿고 도와줘. 좀 애매하지만 알겠어. 루디우스가 깨어나자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니, 그는 아리스와 함께 악마 대륙에 갇혀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다. 그들은 바로 슈퍼드 종족의 리제르드 슈퍼디아에게 구해졌는데 슈퍼드 종족은 널리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리제르드는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리제르드와 함께 로크시의 고향인 미구르디아 마을로 향합니다. 루데우스는 아마도 전사 호의를 받으며 악마 대륙 로드트립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길을 잃는 최악의 방법은 아니죠. 그들은 로크시의 부모님께 로크시의 행방을 묻지만 아무도 몰라서 루데우스, 아리스, 리제르드는 떠납니다. 자, 루데우스, 아리스, 그리고 리제르드는 라이케리스크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슈퍼드 종족 출신인 리제르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루디우스는 완전히 잠입 모드로 전환해 리제르드의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이제부터 너는 미구르디아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그냥 따라가자. 이제 그들이 들어갔으니 공식 모험팀 데드엔드를 만들기로 한다. 멋지지 않냐? 문제는 그들이 완전 초보자라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돈이 안 된다. 돈이 없다. 그러던 중 인간 신의 작은 조언을 받은 루디우스는 길 잃은 애완동물을 찾는 퀘스트를 맡게 된다. 간단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그들을 애완동물을 납치한 후 영웅적으로 돌려줘 보상금을 받는 악덕 모험자들 무리로 이끈다. 데드엔드의 첫 번째 모험은 바로 애완동물 유괴단을 폭로하는 것이다. 일단 이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지죠. 애완동물을 훔친 놈이 루디우스를 발로 찾아 리제르드는 망설임 없이 그 자식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자,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피도아의 거대한 만화의 파도가 몰아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루디우스의 온 가족이 사라졌고 유일하게 남은 건 노른뿐. 그녀는 그저 난 운이 좋았나 보네 라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폴은 그냥 넘기지 않죠.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가족을 찾으려고 하면서 마치 어벤져스를 결성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루디우스 일행은 자신들만의 작은 모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우스와 그의 팀은 신비한 괴물을 찾기 위해 숲으로 떠나고 그런데 뭐냐고요? 같은 괴물을 찾고 있는 다른 두 개의 모험자 파티와 마주치게 됩니다. 모두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한쪽이 몬스터의 기습을 받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루데우스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뛰어들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구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영웅 같은 짓이죠. 그렇죠? 글쎄요. 그 기다림은 모험가 한 명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루데우스와 그의 분대는 결국 몬스터를 쓰러뜨려요. 최고의 모험은 아니었지만 몬스터를 잡았으니 괜찮아요. 지금 구독하세요. 어휴. 자, 시작합니다. 루디우스와 그의 멍청이 친구들이 동부 항구, 새로운 대륙의 관문에 도착합니다.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글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라플라스 전쟁의 여파 덕분에 루디우스의 친구인 라이거드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장 하나 팔아야 할 정도로 가혹한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략의 대가이자 절대로 재정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루디우스는 쥐꼬리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발한 아이디어는 자기 지팡이를 팔아버리는 것, 즉 그의 큰 마법 지팡이를 팔기로 합니다. 마법사치고는 무모한 짓이지만 자충수를 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네. 그래서 플랜 B, 밀수. 합법적인 통행이 불가능할 때 왜 월터 화이트가 되지 않는 거야? 루데우스가 찝찝한 결정에 깊이 빠져들 무렵 신이라는 놈이 평소처럼 무익한 격려를 하러 나타납니다. 전능한 괴짜는 루데우스에게 특정 시간에 뒷골목으로 가서 간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매우 수상쩍지만 루데우스는 뒷골목 미래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니까. 그래서 그는 도시락을 들고 갔고 놀랍게도 그는 키시리카 키시리스를 우연히 만납니다. 네, 마왕 황후 본인이시죠. 마치 검은 공군의 기운을 풍기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녀는 배가 고팠고 루데우스는 간식을 건네줍니다. 그 대가로 그는 마법의 선견지명의 눈을 얻게 됩니다. 맞아요. 오프라가 차를 나눠주듯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주는 거죠. 루데우스는 새롭고 빛나는 힘을 얻고 떠나고 키시리카는 아마 다른 불쌍한 녀석의 점심을 털러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을 극도로 의심스러운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간이동 사건. 마법의 혼돈이 모든 사람의 삶을 월도 찾기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니 판타지 세계의 활력이 더해졌죠. 하지만 이번엔 빌어먹을 그레릭 가족은 어디 있지? 게임이에요. 스포일러. 그들은 폭죽처럼 흩어졌고 수색대는 재미없어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작고 파란 머리의 마법사 록시는 이 재난에 대해 듣고 즉시 책임감 있는 어른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녀는 키론에서의 편안한 궁정 마법사직을 그만둡니다.
아마도 왕자를 돌보는 일이 옛 제자의 가족을 구하는 것만큼 보람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폴의 간절한 SOS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 자, 지미 공항보다 더 많은 폴은 어떻게든 예전 모험가 친구들을 설득해서 수색대에 합류하게 합니다. 과거의 드라마는 과거에 놔두라는 메모를 놓친 모양이군요. 당연히 이 프로들은 악마 대륙부터 시작하기로 합니다. 판타지 세계에서 수색 구조를 하드모드로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위험에 고개를 쳐박고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타이밍은 정말 최악이야. 록시는 이스트포트를 지나가는데 아마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밀수입하고 더 나쁜 결정을 하고 있을 루데우스를 겨우 놓칩니다. 역시 록시답네요. 그렇게 가까운 듯하면서도 먼. 그 사이 록시는 자신의 힘과 경험을 뽐내고 있고 루디우스는 그저 어리석은 운과 미스터리한 골목에서의 만남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 마치 두 배가 밤바다를 지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한쪽은 호화 요트고 다른 쪽은 떠다니는 똥덩어리 같다. 밀수 계획이라니 낯선 사람을 믿고 라이저들을 불법 물품과 노예로 적힌 상자에 집어넣는 것만큼 순조로운 작전이 없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될 리 없지. 라이저드가 상자를 열고 노예가 된 아이들을 보고 바로 정의의 살인 요정으로 변신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는 마치 액션 영화 오디션을 보는 듯 항구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이들을 풀어주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계획이 뭐지? 그 사이 루디우스는 그냥 루디우스답게 살고 있다. 그는 야수족 부족의 신성한 짐승, 거대한 흰개를 우연히 발견하고 신성한 VIP라고 외치며 그것을 구출하려 한다. 알지? 영웅이 뭐 그런 거 말이야? 그때 야수인 전사들이 등장해 현장을 엿보며 루디우스를 보고는 밀수범이라 말한다. 그가 설명할 틈도 없이 그들은 그를 그대로 쓰러뜨린다. 루디우스는 감옥에서 깨어나며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나쁜 선택과 두부의 상처만 반복되는지 궁금해한다. 감옥에서 그는 사실 당신이 몰랐던 꼭 필요했던 친구 같은 차분한 사람 기스를 만난다. 모든 것이 반쯤 괜찮아 보였지만 혼란이 다시 찾아온다. 야수인 마을은 바로 그 밀수범 갈로스에 의해 불에 타버린다. 알고 보니 갈로스는 모든 밀매 작전과 파괴 계획을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꾸몄던 거야. 이제 그는 돌아와서 밀매 아동에서 괴물 여성 납치로 악행의 수준을 높였어. 정말 보석 같은 놈이지. 그렇지? 갈로스는 마치 저급 악당처럼 등장해서 루디우스에게 선택을 주지. 함께 팀을 이루어 부자가 되거나 저항하고 죽거나. 하지만 루디우스는 저항하고 기적을 바라는 선택을 해. 운 좋게도 그는 주인공이야. 기스는 교활한 조력자가 되고 성스러운 짐승, 즉 큰 흰개가 나타나서 도와줘. 함께 갤러스를 쓰러뜨리며 팀워크와 매우 환한 개 한 마리가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루데우스는 자신의 누명을 벗고 명성을 얻고 아마도 밀수꾼을 믿지 말아라는 교훈을 그의 삶의 교훈 목록에 추가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루데우스 그레렛의 혼란스러운 이야기 속 또 다른 하루였습니다. 마을을 구하고 밀수꾼을 물리치고 누명을 벗는 것도 좋지만 자연이 숲을 거대한 워터파크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3달 동안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루데우스와 일행은 우기 덕분에 야수족 부족의 명예회원이 되었습니다. 숲 전체가 길이 필요했어 라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안 돼, 여기 늪이 있네. 3달 동안 그들은 야수족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더 많은 악당들을 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라이거드와 배고픈 고양이만큼 인내심이 부족한 에리스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루데우스는 마치 내가 다시 어색하게 만들기 전에 날 보내줘라고 써붙인 팻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짐승족들은 아마도 젠장, 이제 저 괴짜들을 없어질 때까지 돌봐야 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신성한 짐승, 즉 하얀 큰 개는 말 그대로 신이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달 동안 비와 진흙 속에서 정을 쌓았습니다. 다음 큰 도시. 마침내 루데우스가 휴식을 취하고 차를 마시며 나는 살아있다는 편지를 몇 통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들. 하지만 절대 아니야. 데스티니, 아니면 이 경우엔 그의 참견 잘하는 영웅 본능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그가 쉬려는 바로 그 순간 납치 현장을 목격해. 당연히 이번만큼은 자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악당들을 그들의 소굴까지 추적하고 그들을 완전히 두들겨 패버려. 반전의 순간이야. 이 모든 작전의 악당 두목은 다름 아닌 폴. 그래, 그의 아버지. 전형적인 그리릿 재회지. 그렇지? 폴이 그를 꽉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야.
알고 보니 그 납치는 사실 큰 마법적 재앙으로 순간이동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폴의 구출 작전이었어. 그리고 여기에 루디우스가 등장하는데 마치 파괴된 구슬처럼 돌진하면서 자신의 가족도 그 혼란에 휘말렸다는 걸 전혀 모른 채로 오고 있다. 그리고 어색한 바 장면이 펼쳐진다. 루디우스는 자신의 모험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폴이 겪은 감정적인 상처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2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애쓰며 아기 노른을 돌본 폴은 결국 폭발한다. 폴은 루디우스를 바에서 쫓아내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2차적인 민망함을 남긴다. 그리고 등장하는 기스, 이 드라마의 MVP. 알고 보니 기스는 폴의 옛 모험 동료였고 전형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폴에게 루디우스가 단지 클룰러스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 맞아, 그는 정말 클룰러스하다. 그도 자신의 혼란을 겪었고 아직 그 점을 연결하지 못한 거다. 한편 루데우스는 깊은 우울에 빠져 자신이 했던 모든 어색한 말들을 되짚어보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리게르트와 아리스가 그가 필요로 했지만 몰랐던 든든한 친구처럼 나타난다. 그들의 도움으로 루데우스는 다시 한번 폴과 마주할 용기를 낸다. 2번째 만남은 훨씬 나아졌다. 사과가 오가고 눈물이 흘렀고 그레일의 형제는 마침내 화해한다. 마법적 순간이동 트라우마와 나쁜 부모 자식 관계까지 포함된 가족 치료 세션의 판타지 버전 같았다. 전형적인 그레일의 가족, 언제나처럼 기능장애를 진심 어린 순간으로 바꾸는구나. 록시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하고 마을로 돌아온다. 스포일러. 그녀의 과거요. 어색하네요. 알고 보니 어린 록시는 그 애였어요.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죠. 왜요? 미가드들은 모두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데 록시는요? 텔레파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문자 그대로 뇌파 와이파이가 있는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는데 혼자서 구식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 그리 좋진 않았어. 어릴 적 트라우마가 떠오르고 나는 그만 떠나겠다는 시기였지. 지금으로 돌아와서 로키는 드디어 그동안 미뤄왔던 가족과의 유대감을 쌓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의 부모님은 아마도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녀가 텔레파시의 세계를 떠난 것에 대해 아무런 원망도 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들여. 그들은 화해하고 때때로 가장 어색한 가족 모임이라도 결국은 포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큰일이 벌어져. 로키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옛 제자이자 혼돈의 중심인 루디우스가 방금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 맞아, 그가 마을에 들렀던 거야. 아마 마법을 보여주며 모두를 매료시켰을 거고 자신도 모르게 유머를 발산했겠지. 그리고 그녀가 잠깐 내가 내게 모든 걸 가르쳤잖아 라고 말하기도 전에 떠났어. 역시 루데우스답게 죄다 가까스로 피해가고 어쩌다 감정적인 지뢰밭을 만들어 놓고 다니네. 그래서 록시는 이런 생각에 빠져있지. 젠장, 부모님과 화해는 했지만 날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는 못 만났잖아. 적어도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저 녀석이 또 어딘가 숲에 불을 지르기 전에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도 새롭게 하게 되었지. 만신이 돌아왔다. 젠장, 이제 루데우스의 귀에 달콤하고 수상쩍은 속삭임을 건네며 릴리아와 이복 여동생 아이샤를 구출하기 위해 샤론에게 가라고 부추기고 있다. 물론 언제나처럼 루데우스는 그 말을 따른다. 록시가 아직 궁정 마법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보낸다. 논리적이지. 그렇지, 틀렸어. 록시는 오래전에 떠났고 그녀의 옛 제자인 어깨에 칩을 얹은 인간이 대신 그 편지를 받았어. 이 사람은 록시의 루디우스형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평생을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상상해봐. 아, 루디우스는 이렇고 루디우스는 저렇고. 그래서 루디우스의 이름을 보자마자 그는 폭발해. 그의 큰 계획, 루디우스를 거짓된 선회로 방으로 유인한 후 문을 쾅 닫고 마법 장벽으로 그를 가두는 거야. 2번째 반전의 왕자 등장. 왕실 인형 애호가인 그는 우연히 루디우스가 그 최고급 피규어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챈다. 맞다. 루디우스의 비밀 취미인 작은 마법 인형 만들기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 인형을 사랑하는 왕자는 이 사람이 너무 멋져서 가두어 둘 수 없겠다며 제자의 복수 계획을 가볍게 무시하고 그를 풀어준다. 결과는 두 왕자는 부드러운 추방이라는 왕실의 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너희는 왕국을 충분히 망신시켰다. 휴가나 가라. 영원히. 루데우스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이미 터무니없는 이력서에 독한 제자의 함정을 극복했다는 내용을 추가했겠죠. 아마도 자신의 삶이 왜 죽을 고비와 기묘하게 구체적인 제작 기술 칭찬으로 가득한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등산. 자연이 하는 말이죠.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어? 말 그대로 오르막길 전투를 해봐. 이 아름다운 심폐 강화 훈련 중에 오리스는 5단계에 도달했어요. 리제르드 말로는
축하해. 이제 당신은 전사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르스테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갑작스러운 만남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비로운 여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용 앞에서도 겁먹지 않을 라이제르드와 오리스가 갑자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루데우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스테드가 트레일 믹스를 나눠주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위험 신호. 아니요. 루데우스는 그것을 깃발처럼 흔들었습니다. 오르스테드는 라이제르드와 오리스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루데우스는 그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루데우스가 그 사람을 알아요. 라는 마법의 말을 할 때까지 말이죠. 그러자 즉시 살인 모드에 돌입합니다. 오르스테드는 터미네이터가 된 듯 모두를 박살냅니다. 라이제르드와 오리스는 KO 당하지만 루데우스는 그는 구독 버튼 크기만큼 새로운 가슴을 얻게 된다. 자, 눌러봐. 넌 클릭하고 싶잖아. 그들이 모두 6피트 아래에 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오르스테드의 여행 동료가 오늘은 삼중살인 저지르지 말자며 나서기 때문이다. 오르스테드는 불평하지만 알겠어 라고 하며 루디우스를 치료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떠난다. 루디우스는 잠깐 죽은 듯한 기분에 깨어나지만 오르스테드의 마법 무효화 기술을 기억하자마자 새로운 도전이네 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거의 처참히 만든 그 사람의 기술을 분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물론 재미로. 사후 3개의 휴식 시간에 루디우스는 다시 한번 신과 만난다. 그곳에서 그는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된다. 오르스테드는 7대 세계 강국 중 2위로 진정한 최고의 인물이다. 그리고 이봐. 그 슈퍼 저주는? 그건 머리에 있다.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내면 갑자기 사람들이 리자드를 불태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좋은 소식이지. 루디우스가 깨어나서 이 사실을 리자드에게 말해주자 침착한 전사인 리자드는 눈물을 흘린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다. 수세기 동안 증오와 고립 속에서 살아온 리자드는 마침내 누군가가 말해준다. 너가 아니라 내 머리카락이 문제야. 솔직히 리자드는 그동안 겪은 모든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다. 한편 오리스는 아마도 옆에서 칼을 갈며 오르스테드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피토와 재회 투어. 하지만 기쁜 귀향이라기보다는 가족 드라마의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축하에 가깝습니다. 루데우스와 오리스는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지만 관문 앞에서 비극을 맞닥뜨립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다행히 기슬레이는 살아있습니다. 한편 도덕적 지원의 MVP인 라이자드는 작별을 고할 시간이라고 결정합니다. 임무 완수, 유대감 형성, 저주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 그는 자신의 부족의 생존자를 찾는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 사람을 묶어주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가족의 죽음에 씨름하는 오리스에게 끔찍한 해결책이 제시되면서 상황은 돌변합니다. 지역 회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귀족의 첩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안 할래. 오리스는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거절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큰 질문이 남았다. 다음은 뭐지? 그녀의 대답은 루디우스를 유혹하다. 그래. 왜냐하면 1년간 모험을 하고 나면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는 모든 걸 극도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니까. 처음에 루디우스는 성숙한 14살답게 저항하려 하지만 나이를 방패 삼으려 한다. 하지만 오리스는 단호하고 매우 설득력 있게 그 논리를 마법 장벽보다 더 빠르게 깨뜨린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자요. 사촌 사이인데 그건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으로 돌아가면 침대는 비어있고 빨간 머리카락 더미와 편지만 남아있어요. 오리스는 떠나면서 그들이 호환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루디우스는 이해할 수 있게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요. 한편 오리스는 비밀리에 훈련을 하며 그가 자격이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고 확신해요. 어딘가에서는 록시는 자신의 사이드 퀘스트를 즐기고 있어요. 그녀는 실수로 키사리카를 도와주고 키사리카는 그녀에게 소원을 하나 제공해요. 록시는 그것을 이용해 흩어진 루데우스의 가족을 찾고 키사리카의 신금루는 많은 정보를 드러냅니다. 폴은 아이샤와 릴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루데우스는 중앙대륙을 돌아다니고 있고 제니스는요, 살아있지만 바가롯 대륙의 미궁 도시 레폰 근처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만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네요. 그래서 모두 어떻게 된 걸까요? 상심했지만 단호한 루데우스는 제니스를 찾는데 착수합니다. 오리스는 로키처럼 재경기를 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새로운 정보를 손에 넣고 가족의 퍼즐을 맞추고 있다. 그 와중에 키사리카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와, 이 인간들은 진짜 엉망이네. 그래도 내 간식은 챙겼으니까 괜찮아.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먼저 루디우스, 슬픈 주인공 입문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는 우울증의 늪에 빠진다. 그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과거를 떠올리며
결국 궁지에 몰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가 지금쯤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을 들고 바위 아래 숨고 있지 않은 게 기적이다. 한편 먼저 때리고 나중에 이유를 묻는 인간형 오리스는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길세인과 함께 훈련 중인데 길세인은 세계에서 가장 근육질인 고양이 여자다. 오리스는 오르스테드와 싸울 만큼 강해지고 싶어한다. 그녀의 논리, 자기가 더 강해지면 루디우스를 지킬 수 있다고. 정말 귀엽지만 또한 매우 오리스 같아. 사랑의 언어는 주먹. 우리 마을의 수퍼드, 나쁜 대표자와 더 나쁜 헤어스타일을 가진 리제르드가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는 아무리 예쁜 여행자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구해주고 그 후에 캐주얼리, 그나저나 나는 수퍼드야 라고 말하는데 그건 판타지 세계에서 연쇄살인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놀랍게도 여행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지 않고 대신 그의 등을 토닥여줘. 참여한 모두에게 성장이 있었던 셈인가? 한편 인형에 집착하는 강력한 제노바와 말 잘하는 글자 기스는 각자 모험을 떠나며 루디우스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절친인 것처럼 그를 회상하고 있다. 한편 돌디아 마을에서는 기세와 토나가 함께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귀여운 장면이겠지만 아마도 많은 친근한 발톱 휘두르기가 포함될 것이다. 어느 바에서 우리의 단신 마법 여왕 록시는 술에 문제 있는 가난한 악마 황후 키사리카를 만난다. 키사리카는 왕국을 파산시킬 만큼의 술값을 쌓아가지만 록시는 너는 자기 비용을 지불해야 해라고 말하기엔 너무 예에 바르기 때문에 대신 결제한다. 술에 취하고 고마워하는 키사리카는 자신만의 멋진 악마의 눈을 이용해 마법의 구글 맵을 꺼내고 루디우스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알고 보니 아이샤와 릴리아는 폴과 노른과 함께 쉬고 있는데 어떻게든 서로를 죽이지는 않았다. 한편 제니스는 라판의 미로 도시에서 갇혀 있으며 아마도 그녀의 아들이 왜 이렇게 구출이 늦어지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록시는 즉시 그녀의 팀을 모아 제니스를 구출하러 가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완전 슬픈 소년 모드인 루디우스로 돌아갑니다. 제니스에 대한 꿈을 꾼 후 그는 결국 스스로를 깨우며 맞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의 불안을 던져버리고 영웅의 길로 다시 나섭니다. 그는 잘했어요. 진전은 진전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멀리 어딘가에서 실피드가 살아있으며 마치 탈색 광고를 찍고 온 듯한 충격적인 흰머리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단체에 루디우스를 모집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마도 이 남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서적 지원과 직업적 기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 여기 있다. 우울증, 괴물들과의 싸움, 구글룬을 가진 악마 여왕, 그리고 극적인 머리 변신. 이 혼란스러운 판타지, 세계에서 또 다른 하루일 뿐. 대규모 텔레포트 사건, 즉 모두를 여기저기로 날려버린 마법의 실수 후 실피는 아수라 왕국의 하늘에서 떨어진다. 최고의 여행 방법은 아니지만 더 나빠질 거야. 그녀는 바로 위기 한가운데 착지하는데 거기서 스테로이드를 맞고 화난 거대한 돼지, 종결 멧돼지가 아리엘 공주를 왕실 팬케이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아리엘의 마법 수호자, 데릭은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다. 늘 우연히 영웅이 되는 실피는 마법으로 멧돼지를 처치하지만 만화를 너무 많이 써버려서 그녀의 초록색 머리가 난 이제 그만이라고 결심하고 하얗게 변해버린다. 스타일리시하지만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기회주의자인 아리엘은 실피의 능력을 보고 즉시 교활한 공주 모드로 돌입해. 그녀는 날 구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가 내 경호원이 되지 않으면 침입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지. 정말로 아리엘은 감사함을 협박으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박수받을 만해. 너무 예에 바른 실피는 이를 수락하고 피츠라는 가명을 사용해 일하기 시작하는데 백발의 경호원의 신비한 능력이라니 뭔가 낮은 프로필이랑은 거리가 먼 모습이지. 한편 아리엘은 동생 그라블과 아수라 왕국의 반짝이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비밀 가족 드라마에 깊숙이 빠져 있어. 아리엘에게는 작은 팬클럽이 있는데 그중엔 다른 경호원인 루크, aka 미스터 예쁜 남자 엑스트라오디네어와 그의 아버지인 로드 파일먼 노토스 그레이렛이 포함돼. 그는 아마 매번 가족 모임을 후회할 거야. 이제 실피는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텔레포트 사고로 인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왜냐면 그게 바로 트라우마니까. 알고 보니 아리엘도 잘 자고 있는 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돼지와 가까스로 맞닥뜨린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드물게 인간적인 순간을 맞이한 아리엘은 잠깐 놀자. 우리 함께 PTSD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자고 한다. 실피는 누구가 공주님에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며 동의한다. 그날 밤
상황은 급변한다. 물론 그라블과 그의 수상한 동료 다리우스가 암살자인 나이트아이 크로우, 네, 그가 진짜 이름이다. 나쁜 판타지 소설 속 가명 같은 이름이 아니다. 를 보내 아리엘을 죽이려 한다. 실피는 마법의 파워하우스로서 나서서 그 자를 박살낸다. 나이트아이 크로우, 차라리 나이트 크로우가 더 어울리지. 다음 날 아침, 파일맨경은 아리엘에게 안전을 위해 유학을 가라고 제안한다. 이는 사실 왕족들이 쓰는 말로 지금 상황이 너무 뜨겁다. 어디 덜 위험한 곳에 숨으라는 뜻이다. 아리엘은 동의하고 실피를 그녀의 봉사에서 해방시킨다. 하지만 협박으로 시작된 우정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애착을 느낀 실피는 충성심과 트라우마, 유대감이 강력한 조합이기에 어쨌든 아리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떠난다. 모든 상황을 권력 다툼으로 바꾸는 재능을 가진 조종적인 공주 아리엘과 어쩌다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에 휘말리는 의도치 않은 영웅 실피. 다음 장에서는 암살 까마귀와 거대한 돼지가 좀 더 적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의 루데우스는 오리스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슬픈 소년 시대에 있다. 그는 어머니 제니스를 찾아 얼어붙은 도대체 누가 여기 사는 거야? 북쪽 땅을 헤쳐나가면서 풀이 죽어 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는 생활비를 벌 수 없으니 그는 카운터 에로우라는 모험가 그룹에 가입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 파티는 정말 대단해. 우리는 아침마다 못이라도 먹을 것 같은 두려움 없는 전사, 수잔이 있어? 조금 덜 무서운 그녀의 동료, 패트리스도 있지.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피우라는 요청에 지쳤을 것 같은 마법사, 티모시. 치유사이자 이 광대들을 살아있게 만든 공로로 메달을 받아야 할 미미르. 그리고 세러, 의심스러운 표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궁수. 세러는 로디어스를 조금도 믿지 않으며 내내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봐. 게다가 그녀는 로디어스가 오리스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며 그의 우울함을 더 부추겨. 어쨌든 그 그룹은 몇 마리의 그리즐리 곰을 처치하는 임무를 떠나는데 곰들을 처치하는 게 멋져 보이지만 결국 거대한 살인곰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왜 하나의 곰만 죽이겠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서커스를 만들자고. 이 시점에서 카운터 에로우는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루디우스는 그저 서서 내가 뭔가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다. 이 혼란스러운 실패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루디우스는 자신의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글쎄, 곰들과 싸우는 걸 도와야겠다고 결심한다. 심지어 그는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결국 하루를 구한다. 마을로 돌아와서 그룹은 야, 너 나쁘지 않네 라고 말한다. 우리 팀에 오게 되어 반가워. 루디우스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저 여전히 몸에 묻어있는 곰의 내장이 그를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걸 수도 있다. 루디우스는 자신과 작은 대화를 나눈다. 그는 깨닫는다. 와, 내가 정말 엉망으로 행동했구나. 하지만 인생이 다 끝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 그리고 나서 드라마틱한 결말이 온다. 그는 오리스의 머리카락 묶음을 불태운다. 마치 슬픈 괴짜처럼 그걸 들고 다니던 거야? 이건 사실 나는 그녀를 넘었어 라고 말하는 거지만 불 속에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지. 성장. 그럼. 하지만 친구야, 여기까지 오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지? 몇 달이 지나고 루디우스는 바샤란 왕국에서 명성과 평판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 남자는 자기 영웅적인 활약이 결국 제니스에까지 도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의 숨는 곳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연히 우주는 10대가 몇몇 퀘스트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눈 모으기 임무를 끝낸 후 정말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일이죠. 그렇죠? 루데우스는 생각해요. 카운터 에로우와 다른 퀘스트에 함께 가는 건 어떨까? 이번에는 눈드레이크 비늘을 찾는 건데 무섭기도 하고 멋지기도 한 일이죠. 하지만 물론 약간의 재난 없이 퀘스트가 어디 있겠어요? 눈드레이크들이 등장합니다. 무섭고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현지인들이 영웅들을 매복 공격하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기다려요. 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루데우스와 카운터 에로우는 또 다른 파티와 마주칩니다. 스노우 드레이크 사냥에 나선 와너비 히어로 스텝 리더 등장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두가 항상 같은 것을 동시에 사냥하니까요. 마치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훔치려는 최악의 리얼리티 TV쇼 같습니다. 그 후 벌어지는 혼란은 스노우 드레이크에게 잡아먹힐 뻔하고 갑자기 나타난 히어로 파티를 만나는 작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코미디의 황금기입니다. 카운터 에로우는 프로답게 수습하고 실제로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로젠베르크로 돌아온 그들은 눈드레이크 비늘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했다. 눈 속에서 죽을 뻔한 후라 기분은 별로일지 몰라도 아마 멋져 보일 것이다. 자,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늘 설득력 있는 사라는 루데우스를 승리 축하에 참여하도록 설득합니다. 거대한 도마뱀에게 갈갈이 찢길 뻔한 후에 왜 축하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파티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축하에 참여하지만 아마도 눈드레이크 초밥이 될 뻔했던 일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루데우스가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즐기기 시작할 무렵 솔다트가 나타납니다. 계모님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지도자. 진짜 너무 많이 마신 사람처럼 이 사람은 완전히 폭로를 시작한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루디우스가 자신의 진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왜냐면 파티 분위기에서 아무도 술이나 즐기고 있는 중에 당신이 숨겨놓은 초능력을 들키지 않으려 한다고 누군가 비난하는 건 정말 분위기와는 맞지 않거든. 소르닷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으며 루디우스를 가리키고 그가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건 속임수라고 소리치며 분명히 힘을 숨기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래, 그런 얘기가 바로 눈드레이크와 겨우 싸운 뒤에 듣고 싶은 얘기지. 누군가 너를 슈퍼히어로로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 말이야. 그런데 루디우스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 찰나 인생은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그는 미미르가 죽었다는 소식과 세라가 퀘스트 중에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네,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죠. 게다가 카운터 에로의 나머지 팀원들은 폭풍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두의 하루를 망쳤기 때문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디우스는 세상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지하게 직업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면 무엇이 신호일까요? 루디우스는 그런 사람이니까 마치 평범한 화요일 오후처럼 바로 트리에르 숲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눈 늑대들을 처치하고 왜 더 많은 파괴를 추가하지 않겠냐는 듯 미미르의 유해를 마치 취미처럼 파냅니다. 그 후 그는 기적처럼 얼음 폭포에 갇힌 세라를 구해냅니다. 왜냐하면 루디우스는 포기하지 않고 구출 임무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찾았던 귀걸이 기억나세요? 그는 세라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세라는 살아있고 얼음 폭포 옆에서 트렌트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최고의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루데우스는 다시 영웅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세라와 카운터 에로우가 마치 그가 혼자서 세상을 구한 것처럼 감사를 표하자 루데우스는 내가 이제 영웅이야 라는 큰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숙면입니다. 그는 눈 덮인 들소를 사냥하고 사람들을 구출하고 유해를 발굴하며 1인 군대처럼 일했는데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평화로운 수면입니다. 마치 모든 트라우마와 죄책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고 그는 마침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음 큰 드라마가 터질 때까지는 말이죠. 결국 그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 지 오래됐고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그 남자는 휴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지금 루디우스는 사실 카운터 에로우의 최신 멤버가 되어 마치 비공식적인 사이드킥처럼 그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의 퀵슬라이어로서의 명성은 가족 모임에서 소문 퍼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고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어. 사라는 이제 그와 친해져서 완전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해. 바로 단검을 사는 일이야. 맞아. 무기 쇼핑이 친구 사이에서 우정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파티의 나머지 멤버들은 웃음을 참지 못해. 이게 왜 사라가 루디우스에게 부탁한 일인지 좀 이상하잖아. 하지만 언제나 좋은 사람인 루디우스는 아마도 살짝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 부탁을 받아들여. 아마 이제 자신이 싸움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잘한다고 생각해서일 거야. 쇼핑 실력이 대단하네요. 세상아, 조심해. 어머, 저것 좀 봐. 루데우스가 데이트를 하는데 단검 쇼핑을 하는 모양이네요. 반짝이는 칼을 함께 고르는 것만큼 로맨틱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단검 2자루를 사는데 뭐 어때서요? 실용성이 중요하죠. 아마도. 그런 다음 당연히 술집에 가는데 사라는 거기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녀는 술에 취해 있고 루디우스는 아마도 이게 정말 자신의 영웅의 여정이 맞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녀는 전형적인 행동을 하죠. 자, 내 방으로 가자. 이제 루디우스는 아마 조금 당황하며 이게 정상적인 걸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퀘스트 중간에 이런 걸 하나? 세러는 술에 취해 있고 그는 쿨하게 행동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일이 흥미로워질 거라는 거죠. 전형적인 내적 갈등. 루디우스는 이제 사라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죠. 맞죠?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그는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녀는 술에 취해 준비가 됐고
하지만 뭔가가 이상해요. 어쩌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자는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이건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 이상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망설인다. 어색한 긴장이 감돌고 사라는 아마도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녀가 기대한 바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떠난다. 전형적인 의사소통의 문제. 루디우스는 아마도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일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순간이었어야 했나? 이제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들과 확실히 어색한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감정이 항상 그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때로는 감정 없이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글쎄, 그것에 대해 제대로 생각할 때다. 루데우스, 인생이 꼬인 순간이네. 그렇지? 술로 좌절을 달래고 마치 해결책인 양 더 마시라고 요구하고 있잖아. 뭐, 혼자 술 마시는 게 난 모든 걸 다 잘 해내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솔다 등장, 넌 싫어. 라고 외치며 전형적인 꾸중을 퍼붓지? 대사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넌 약해. 내가 싫어. 모든 것에 지친 루데우스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몸으로 표출할 시간이라고 결정해. 그래서 솔닷에게 주먹을 날려 아마도 어떻게든 풀어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솔데트는 아예 반격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주먹을 맞고 아마 이걸 할 줄 알았어 라는 표정을 지으며 받아들입니다. 너 완전히 엉망이야. 그리고 로디어스는 결국 감정을 쏟아내며 무너지죠. 마치 거대한 감정의 압력 속이 드디어 증기를 뿜어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솔데트는 그저 거기 서서 아무렇지 않게 맞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로디어스에게 순수한 취약성의 순간이지만 싸움이 항상 큰 전투처럼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걸 일깨워주는 계기도 돼요. 때때로 싸움은 그냥 한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고 무너지면서 다른 한 사람은 짜증과 동정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재밌네요. 아, 이제 루데우스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군요. 솔닷은 아마도 이 난장판을 처리할 거라면 오락도 겸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루데우스를 에스코트 직으로 데려갑니다. 어쩌면 당신의 감정적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글쎄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릴 만한 곳을 거닐어 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물론 루데우스는 아리스가 자신을 버렸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야 할지, 소리 질러야 할지, 아니면 더 마셔야 할지 몰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녀가 나를 떠났다는 전형적인 드라마는 그의 비극적인 영웅서사의 일부입니다.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드라마를 해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제가 나타납니다. 지난 겨울에 여동생을 치료해준 루데우스를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형제를 치료해준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온갖 감정적인 재앙에 휘말려 갔죠. 앨리스는 이해에 바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루디우스에게 치료 기술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곧 루디우스의 상처난 마음과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어라는 순간들에 얽히게 될 거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루디우스는 자신의 과거 상처와 감정을 술로 잊으려 하며 앨리스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색함, 절망, 그리고 감사의 완벽한 조화네요. 마치 우주가 그들을 하나의 엉망진창인 줄거리 속에 집어넣은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나빠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루디우스는 여전히 감정과 술에 휩싸여 솔다트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공식적으로 발기불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정말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없지? 마음과 몸이 전혀 다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불쌍한 그 사람은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건 그의 감정적 쓰레기 덤이 불에 얹어진 체리 같은 거야. 한편 엘리제는 아마도 조용히 자신의 인생 선택에 의문을 품으며 그냥 따라가고 있을 거야. 그녀는 아마도 치유에 대한 감사를 표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루데우스의 자기 파괴적인 소용돌이 한가운데 휘말릴 줄은 몰랐겠지.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에스코트 지역을 떠날 때 현명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친 남자 솔다트는 루데우스에게 속도를 늦추고 사라와 이야기를 나누라고 조언해. 알잖아,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루데우스는 그 조언을 따를까? 물론 아니지. 대신 그는 자신의 내면의 어린아이를 드러내어 마치 사라가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그녀를 험담하기로 한다. 그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아 하고 그는 중얼거린다. 아, 그래.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와중에 분명 아직도 신경 쓰는 여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지. 그래, 루데우스. 그냥 그녀를 험담하자. 그게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다시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는 것이 사랑해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분명 상황을 가장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루디우스, 내 술 취한 불평이 드디어 내게 돌아왔구나. 내가 험담한 여자가 바로 근처에 있고 그 여자가 수잔과 함께 있다는 걸 누가 예측했겠어? 마치 우주가 내리는 카르마의 한 대처럼 말이야. 정말로 우주는 타이밍이 완벽하군. 사라는 당연히 루디우스의 매력적인, 사실 매력도 없는 독백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 서서 충격을 받고 화가 난 채로 어떻게 이 감정의 서커스에 끌려 들어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드라마틱한 순간에는 반드시 어떤 신체적인 분노 표현이 있어야 하므로 사라는 루디우스를 때린다. 그냥 한 가지 상기시켜줄게. 친구,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사라는 마이크 떨구듯이 그들이 함께 샀던 단검을 그에게 던졌다. 그들의 유대를 상징하는 그 단검 말이다. 그것은 루데우스의 행복한 결말에 대한 희망의 마지막 잔재처럼 공중을 날아다녔다. 그녀는 그 세기 최고의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당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감정적인 마이크 떨구기였다. 루데우스, 넌 이제 괜찮지 않아. 구역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끄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야유나 나는 불쌍해식 독백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루데우스, 최고 속도로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사라의 뺨을 때리고 단검을 던진 일련의 사건 이후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은 수잔느, 새로운 모습이죠. 가 루데우스를 야단칩니다. 혹시 처음에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서요. 하지만 루데우스는 자신의 자기 연민에 빠져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하고 사라와 수잔느는 그를 감정의 잔해 더미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이제 최고조의 멜로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슬픔에 잠긴 루데우스는 사라가 던진 단검을 집어들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 합니다. 연애가 틀어졌을 때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영혼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웅이 등장합니다. 정말 그가 이렇게 유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루데우스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고 책임감 있는 어른답게 사라를 쫓아가라고 재촉합니다. 상황을 해결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합리적인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니야. 루디우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전형적인 비극적인 영웅답게 그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며 아마도 멀리 응시하면서 마치 드라마 오디션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을 거야. 그렇지, 친구야. 인생은 힘들어. 하지만 절망에 빠져들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마. 하지만, 야, 루디우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해. 그러니까 아마도 사라를 쫓아가는 거 한번 시도해봐. 칼로 영원히 잠들기 전에 말이야. 그냥 생각해본 거야. 전형적인 소울 아빠. 모든 드라마가 끝난 후 그는 루디우스에게 구원의 손길을 던지거나 어쩌면 그냥 잠시주의가 분산되도록 하며 새로운 인물을 제안해. 미로를 탐험하자고 말하면서 루디우스가 다시 영웅 놀이를 할 정신 상태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누가 미궁의 매력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루데우스의 삶에 대한 완벽한 은유 같아요. 혼란스럽고 어둡고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죠. 물론 루데우스는 지를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임무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그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건가요? 그래요. 왜 치명적인 미궁을 탐험하고 괴물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구원을 찾지 못할까요? 영혼의 아버지는 최고의 가이드가 된 기분일 거예요. 더 위험한 곳에 던져 넣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미궁이 루데우스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적어도 그가 끙끙 앓을 새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자기 파괴를 고민하는 것보다 한 단계 나아갔죠. 그렇죠? 미로로 나아가다니 뭘 잘못될 수 있겠어요? 저걸 봐. 루디우스. 개인적인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붉은 용을 처치하고 유명해지다니. 정말 전형적이네. 개인적인 삶에서는 전혀 운이 따르지 않지만 드래곤을 처치한 덕분에 모두가 그를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네. 그냥 우주가 그에게 끔찍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아. 아, 내가 괴로움에 빠져 있을 거라고? 안타깝게도 그래도 넌 지금 이 순간의 영웅이야. 엘레나 라이의 드래곤 로드. 항상 호기심 많고 분명히 조금은 흥미를 느끼며 이 작은 업적을 알게 된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 끈질긴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지? 루데우스의 과거와 그의 좋지 않은 사회성을 알고 있는 그녀는 그가 갑자기 용을 사냥하는 프로가 된 것에 대해 운명의 기묘한 변화 없이는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직업상 누구든 할 만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조사 끝에 그녀는 전설적인 늪지대 루데우스가 피핀,
바샤란트 왕국에 틀어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루데우스는 아마도 자신의 악명이 절망 속에서 고뇌하는 그를 따라 커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엘레나 라이가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녀는 그가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웃거나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언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루데우스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단순하지 않고 엘레나 라이의 타이밍은 새로운 혼란이 펼쳐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